안녕하세요. 뉴탐스라 한국지리의 이윤지입니다. 자, 1강 강의 여러분들 잘 듣고 오셨죠?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국토 인식을 풍수지리사상과 산지 인식 체계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고지도와 고문원에서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대표작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국토인식을 알아봤으니까 지금 근대 이후에 국토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선생님과 살펴보고 1강과 2강에서 배울 내용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을 해볼 겁니다. 문제풀이를 강의를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존의 개념 설명할 때 미처 하지 못했던 내용들이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혼자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 문제를 푸는 것은 좋지만 꼭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통해서 또 다른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상들은요.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나라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조화 균형 속에서 바라봐 왔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왔던 조상들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왜곡된 국토관을 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우리나라를요, 나약한 토끼 형상에 비유를 합니다. 토끼를 막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토끼도 총명하고 이런 귀엽고 장점이 있는데, 아무튼 일본이 얘기한 토끼는 나약한 면에 초점을 둬서 우리나라를 비유했다는 겁니다. 또 산지가 많고 지하자원이 빈약한 땅이라고 또 왜곡을 했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를 계속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주입을 시켰던 겁니다. 또 갯벌이 많다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런 식으로 조선은 쓸모없는 땅이 많아. 그런 식으로 왜곡을 했습니다. 사실 갯벌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땅인데 그것을 몰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결정론적 국토관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있는 반도 국가잖아요. 이러한 반도 국가는 대륙과 해양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대륙 세력이든 해양 세력이든 어떠한 침범에 매우 노출되어 있다. 침범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결정론적 국토관의 대표적인 게 반도론적 숙명론. 너네는 그러한 운명이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운명이다. 그러한 국토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왜곡과 결정론적 국토관, 그 다음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국토관을 심어주면서 뭐를 하려고 했냐?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35년 이상의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을 하면서 이 35년 동안 이러한 국토관이 우리나라 사람들, 백성들에게 심겨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국토관은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죠. 국토를 대하는 인식, 태도, 행동 양식에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왜곡된 국토관, 토끼 모양으로 우리나라를 비유한 국토관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 탈북자들 중에서요, 이 함경북도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거의 60%가 넘어요. 근데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보면 토끼 귀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우리나라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가 1945년 다행히 우리 조상들의 정말 노력으로 강복을 이룹니다. 그런데 50년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죠. 그리고 3년 동안 정신없이 한국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를 원조할 정도예요.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그 정도로 가난에 찌들려 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60년 된 거예요.
다른 서양 국가에서는 이미 200년 전부터 뭐 훨씬 더 이전부터 산업혁명을 이뤄서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1960년대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를 이제부터 이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국토를 어떻게 바라봐야 했냐면요.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개발의 대상, 이용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돈을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때의 국토관이 바로 환경 가능론적 국토관이야. 앞에서 배우셨죠? 이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간척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댐 건설이라든지. 실제로 우리나라가 산지가 많기 때문에 평지가 전개 사실이에요. 그래서 농업 용지를 확보하고 공업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갯벌을 많이 간척을 했습니다. 또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댐 건설을 많이 했고요. 도로도 많이 건설하고 도시도 많이 계획을 해서 건설을 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에 치우친 국토관이 아주 오랫동안 한 20-3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된 결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효율성, 성장, 개발 이런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크게 눈부시게 성장했고요. 효율성도 매우 컸습니다. 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어요.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전국을 그러니까 고르게 개발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에 뭐가 발생했다? 지역 간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수도권과 남동 이외 공업지역을 위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거기다가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러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삶의 질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더러워진 공기와 더러워진 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나 자신, 인간이었던 거죠. 자, 우리 오늘날의 국토관은요, 이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좀 먹고 살만 하잖아요. 경제 성장을 이뤘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환경을 중시하게 되고 생태학적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생태학적 관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평등하게 보고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관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학적 관점의 시각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하려고 하냐?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현재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미래 세대가 살아갈 환경 혹은 그런 발전의 여지를 생각을 가면서 발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태적 지속성 또 중요하게 여겼고요. 즉, 개발의 그 정도를 생태계가 환경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속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은 고려를 한다는 거죠. 저 마지막 뭐냐? 사회적인 형평성, 사회적으로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발전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면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한반도 생태축 구축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요,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5개의 생태 광역권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생태축을 통해서 이 생태축을 복원하는 게 핵심인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우리 근대 이후의 국토 간의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선생님이랑 이제까지 배웠던 것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복습도 하고 새로운 내용도 얻어가도록 할게요. 자, 탐스런 페이지 12쪽을 같이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어떤 지도인지 아시겠습니까? 2013학년도 대수능 4월인데요. 2013학년도 수능은요.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고 첫 번째로 치러진 수능입니다. 이 바뀐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고지도와 고문원이 강조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수능 1번 문제는 무조건 지도다 혹은 고문원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해에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그림과 유사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대동여지도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마 내신에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만큼 이 지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도 상당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자, 이 지도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지도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대동여지도라는 거는 한눈에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배웠던 대동여지도의 특징들을 한 가지씩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갑이에요. 갑. 도로 위에 방점이 있어 지역 간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김종 천재라 그랬죠? 자, 몇 리마다 방점을 찍었어요? 10리마다 방점을 찍었어요. 방점을 찍어서 거리 계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맞네요. 을입니다. 수운이 가능한 하천을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자, 김종호가 이 하천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쌍선과 단선으로 나뉘었죠. 쌍선은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이고요. 단선은요.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으로서 수운 체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병을 볼게요. 선의 굵기로 산의 높고 낮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김정호는요. 선의 굵기로, 선의 농도라든지 굵기로서 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표현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산의 정확한 높이는 알 수 없다 했습니다. 현대의 산의 표현 방법이 등고선을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만들어진 대동여지도는 아직까지 해발 고도를 표시할 등고선이라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면 산의 정확한 높이는 알 수 없다는 것. 자, 정을 볼게요. 산지를 분수계로 인식하여 산줄기와 물줄기가 겹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 체계라고 했습니다. 자, 김정호도 이렇게 인식을 해왔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산줄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 것, 그리고 산줄기와 물줄기가 겹치지 않죠.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호를 통해서 농경지의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자, 기호를 쓴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14개 항목에 걸쳐서 22개의 기호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김정호는요. 이 여기에 사용된 기호들을 살펴보시면 통신이라든지 군사시설을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밭농사를 했는지 혹은 논농사를 했는지 과수원으로 이용됐는지 이러한 토지 이용과 관련된 기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이 틀린 학생은 무인데요. 그럼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동여지도에서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도 선생님들이 대동여지도를 훌륭한 지도, 최고의 걸작이로 얘기를 하니까 가끔 이러한 보기에서 함정에 걸려요. 최초의 축척 지도다. 대동여지도가 훌륭한 건 맞지만요. 최초의 축척 지도는 아닙니다. 이미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사용을 했죠. 그 이후의 지도기 때문에 축척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최초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산의 높이 알 수 없다는 것. 지금 몇 번째나 강조하는데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토지 이용 현황. 그 토지가 우리 땅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러한 현황은 알 수 없다는 것. 요거 세 개만 조심하시면 아마 내신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수능, 모의고사 형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특징에 중점을 두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길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문에 소개된 책의 저자와 나눈 가상 인터뷰입니다. 자,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는지 신문 기사를 볼게요. 이달의 추천 도서 땡땡땡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적인 인문 지리서. 아, 책이네요. 그 다음 지리, 생리, 인심, 산수의 개념을 실제 지역과 연관시켜 해석하였고, 아, 과거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구나. 이 책이 뭐죠, 여러분? 그렇죠. 택리지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인데, 자, 그러면 이 이중환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백과사전식으로 서술하였다. 여러분, 백과사전식 서술이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 백과사전이 있나요? 선생님 어릴 때 백과사전이 있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프랑스가 궁금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 국교는 뭐, 인구는 몇 명, 뭐 지형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쫙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단순히 열거해 놓은 서술 방식을 우리가 백과사전식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시대의 서술 방식이죠? 그렇죠. 조선 전기의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동국여지승남 같은 그런 지리지에서 볼 수 있는 서술 방식이고, 그러면 이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어떤 서술 방식? 주제별 혹은 설명식 서술 방식을 취했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보기 조심하세요. 풍수지리 사상을 타파하는 데 유용했다. 이중환이 실학자입니다. 그래서 막 이 땅을 완전히 실용적으로만 봤다가 아니라 이 이중환의 지리 조건은 풍수지리의 명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되고, 이것은 타파하는 게 아니라 풍수지리 사상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복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산지체계를 정리해 놓았다. 이 책은 뭐냐면요. 이 책이 있긴 있어요. 신경준의 산경표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산경표를 지도화시킨 게 산경도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사람이 살기 좋은 거주지를 파악하게 해줬습니다. 사는데 좋은 거주지를 파악합니다. 가거지를 파악한다. 뭐죠? 택리지의 주제였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정답이네요. 국가 통치에 필요한 지역 정보를 집대성하였다. 이거는 조선 전기에 국가에서 편찬된 관찬 지리지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풀어보기 문제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도 봐야 되지만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풀이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4쪽 기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경복궁의 입지를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계 깊은 전통사상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경복궁은요, 잘 알다시피 조선시대의 중요한 궁궐입니다. 자, 지금 명당에 입지하고 있는 경복궁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 이와 관계 깊은, 이 그림과 관계 깊은 사상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풍수지리 사상. 신라 말에 들어와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도읍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리 삶에도, 일상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벨사님 수취락을 결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풍수지리 사상인데, 보기를 통해서 선생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내륙 수운에 유리한 지역을 명당으로 여겼다. 지금 보시면 요것도 함정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명당이 하천하고 연결돼 있는 건 맞죠? 맞는데 이 하천은요, 본류가 아니라요, 지류예요. 나무 큰 줄기가 본류라면 나무 가지 있죠? 그게 지류입니다. 어때요? 수심이 얕겠죠? 하폭. 강의 폭도 좁겠죠. 좋지 않습니다. 배가 다닐 수 있을 만큼의 큰 하천이 아니에요. 경복궁이 명당이라고 정해졌을 때 이 청계천은 명당수의 입지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복원했을 때 이런 풍수지리 사상도 언급되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 지류로서 이 수심이 얕고 하폭이 작은 이러한 청계천에 딱 입지하고 있는, 그 끝에 입지하고 있는 경복궁은 수운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또 이 주변 지형을 보세요.
장풍둑수의 지형을 찾기 위해서 장풍,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분지 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의 소통, 그 다음에 외부의 교류가 그렇게 원활한 지역은 아닙니다. 또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기후 자체가요, 여름철에만 강수가 집중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온에 유리한 지역은 매우 드뭅니다. 아무튼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보기가 틀린 이유를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반영하였다. 자, 이것과 그다음에 조금 뒤에 나올 보기에서 지모사상과 음양오행설을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서 나오는 것과 다 조화를 이루면서 풍수지리 사상이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 전통 지리 인식 체계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사실 이 풍수지리 사상에서는요, 완벽한 명당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채워놓고 너무 강한 것은 조금 억누르면서 그 자연 속에 주어진 조건을 인간이 좀 변형하거나 그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했죠. 그것을 우리가 비보풍수라고 해요. 선생님 한 가지 예만 설명드린다면 우리 서울의 도읍을 정할 때 경복궁을 지을 때 보니까 이 남쪽에 위치한 관악산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했답니다. 그래서 이 불의 기운을 조금 억누르려고 경복궁 안에 물의 기운이 강한 해태상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남대문, 남대문이 하면 안 돼요. 숭례문의 현판을 가로로 적은 게 아니라 세로로 적어서 불의 기운을 억누르고자 했죠. 자, 그만큼 자연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살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 가시면 해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숭례문 복원한 가서 현판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지모사상과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그렇죠? 자, 오늘날의 행정구역 구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의 행정 구분은요, 풍수지리사상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행정상의 편의에 의해서 나뉘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는 3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와 관련된 우리 조상들의 국토 인식이네요. 지도 딱 보는 순간 산줄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 백두대간, 그 다음 정관, 정맥들로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 체계를 정리한 상경표를 바탕으로 그려낸 지도인 산경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했다. 자, 효율성. 이 효율성이라는 얘기는요, 투자 대비 큰 효과, 짧은 시간에 비해서 빠른 효과, 이런 것을 우리가 효율성을 강조한다,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효율적 이용이 아니라요, 이러한 태도, 이러한 인식, 이러한 강조는 우리가 가능론적 입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 체계로서 우리 조상들이 이 자연을 어떻게 여겼다? 하나의 생명체로 여겼다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천을 생활권. 아까 산경도 할 때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이해한다. 하천을 중심으로 문화권이 형성된다라는 말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하천을 생활권의 경계로 인식하였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하천을 경계로 한 게 아니라요. 뭐를 경계로? 그렇죠. 분수계를 경계로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의 경계는 하천이 아니라요. 생활권의 경계는 분수계다. 그래서 문항을 하나하나 읽을 때도 섣불리 읽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셔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뭐죠? 그렇죠. 중화사상입니다. 중화사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체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분수계에 의한 산줄기의 연속적 흐름을 중요시했다. 분수계, 연속적 흐름, 다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분수계에 의해서 이렇게 그렸다 보니까 실제 지형과 어떻다? 실제 지형과 일치한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권,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까지. 자, 5번째 볼게요. 한반도의 지질 구조에 따라 대강과 정맥을 구분하였다. 자, 끊어보겠습니다. 대강과 정맥을 구분한 것은 이 산경도의 특징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다르죠. 지질 구조선, 땅 속을 기준으로 그린 것은 일본에 의해서 작성된 뭐의 특징이다? 그렇죠. 산맥도의 특징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문제 갈게요. 자, 이 3번째 문제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동국대지도와 조선 방역지도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지도에 대해서 처음 본다. 처음 보는 학생들도 이 지도를 풀 수 있는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부 지방을 먼저 볼게요. 이 북부 지방의 포인트를 먼저 두시고 이 두 지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왼쪽 지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선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지도는요. 뭔가 축소되고 생략된 이렇게 뭔가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굳이 따지자면 어디가 조선 전기일까요? 그렇죠. 오른쪽이 조선 전기의 지도입니다. 이것은요. 조선 후기의 지도예요. 내가 처음 보는 지도라 할지라도 이 정도는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보기를 바로 볼게요. 가는 국가의 통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통치 자료,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작의 목적은 어떤 시대 때? 조선 전기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목판으로 제작되어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 가에 비해 나는 우리나라를 실제에 가깝게 그렸다. 여러분 눈 뜨고 한번 보세요. 뭐가 더 실제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왼쪽이 훨씬 실제에 가깝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 나에 비해 가는 실제 거리를 파악하기에 유리하다. 물론 이 동국대지도가 동국지도라는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한 지도를 기초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더라도요. 지금 조선 방역지도에 비해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거리 계산이라든지 축척을 파악할 수 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기가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5번까지 볼게요. 가나 모두 실학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 실학은 조선 어느 시기의 지배적인 학풍? 그렇죠. 조선 후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풀이를 했지만 선생님 복습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 방역 지도는 곡물, 진상품을 관리하던 관청에서 만들어낸 지도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제작한 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시마성과 제주도, 만주까지 표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 인식 범위를 알 수 있는 지도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당시에 두만강과 압록강 그리고 이 만주 부분이 많이 생략되고 축소되고 왜곡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이 시대에는 이 북부지방에 대한 국경의 정확한 인식 그리고 정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겪고 난 뒤에 특히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이 중국과의 국경을 정확히 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도에서도 이 국경 지역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요. 선생님 또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한 동국지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도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갈게요. 아주 중요한 지도가 나오네요. 다음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조선 전기. 자, 딱 보는 순간 뭐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아있는 최고의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할 게 있었는데 먼저 보기를 보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억이 날 거예요. 언제 제작된 겁니까? 1402년에 제작된 게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고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때가 1492년입니다. 그 전에 작성된 지도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들도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오세아니아 대륙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알고 있었던 세계는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실제 답사를 통해 제작되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실측도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는 중국에서 들여온 지도들과 우리나라 지도, 일본 지도 4개의 지도를 다시 합쳐서 편집해서 다시 그려낸 지도입니다. 자, 세 번째, 목판으로 제작되어 대량 인쇄가 가능했다. 이 지도는요, 한 장의 그림과 똑같습니다. 필사본이에요. 목판본이 아니라 붓으로 그려낸 거고요.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겠죠. 원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원본은 안타깝게 아직까지 그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입니다. 상상 속의 지명과 국가가 표현되어 있다. 이거는 어떤 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었죠? 그렇죠. 천화도라는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였습니다. 자, 무. 지도의 가운데 중국이 위치하여 중화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예, 이 무의 대답이 정답이네요. 한가운데 중국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뭐다? 그렇다고 조선이 작게 그려진 것은 아니다. 조선도 주체적 의식을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크게 그렸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단답형 빈칸 문제인데요. 아주 쉬워요. 그림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거 무슨 지도라는 거 느낍니까? 천화도죠. 그럼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살펴볼게요. 상상 속의 지명. 국가가 표현된, 상상 속의 지명과 국가가 표현된 세계 지도입니다. 지도의 한가운데에 중국이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중화사상이 반영되었다고 적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미 다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억은요, 천화도입니다. 니은은요, 중국이죠. 자, 그래서 굳이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천화도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둘 다 무슨 지도예요, 여러분? 생김새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세계 지도입니다. 그리고 둘 다 중국을 한가운데 뚜렷하게 그린 중화사상이 나타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통점을 잡았는데요. 나중에 실반 문제 풀이하면서 하나 더 나오니까 그때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서 일부이다. 선생님, 지리서를 공부할 때는 뭐에 초점을 두라고 했습니까? 서술 방식에 초점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중에 조선 전기냐 후기냐부터 파악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 연역, 위치, 인구와 군정 이렇게 깍지글 안쪽에 뭔가 해당 분야라든지 해당 항목이 적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열되어 있죠. 이러한 서술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했고, 그렇죠. 백과사전식 서술 방식. 이러한 백과사전식 서술 방식은 어떤 시대의 서술 방식의 특징이다? 그렇죠. 조선 전기 때의 특징이다. 까지 정리하시고 문제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통치를 위해 만든 관찬지리지이다. 그렇죠. 조선 전기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리적 사실을 백과사전식으로 서술하였다. 그렇네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이것은요, 조선 후기 택리지에서 아주 잘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서술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산수고, 신경준의 산수고, 정약용의 아방강요고 등의 지리지가 동시대에 편찬되었다. 두 분 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죠. 자, 그래서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둔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지리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세종실록 지리지의 일부인데요.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이게 세종실록 지리지인지 동국여지 승남인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조선 전기다.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 때 또 편찬된 지리지인데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랑 강의하면서 이거 보셨죠? 3인총론, 팔도총론, 복고총론,
총론 크게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팔도 총론과 복고 총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팔도 총론에서 그야말로 조선 팔도에 대한 지역성을 규명하고 있죠. 지역적 접근을 통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주제별로 아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초점을 둬서 종합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책의 주제가 나온다 있습니다. 가거지,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을 찾는 게 이 책의 주제인데 그 조건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벚꽃총론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주제적 접근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정리하고요. 한번 볼게요. 각 분야를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했다. 여러분 이제 슬슬 지겨울 겁니다. 백과사전식은 조선 전기입니다. 지역적 접근과 주제적 접근을 병행했다. 맞죠? 일단은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국가 통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이거는 조선 전기. 각 도별 지도를 수록하여 지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은요, 지리지예요. 그래서 지도를 수록해서 지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과 하천의 체계 및 그 중요성을 정리하였다. 이것도 택리지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8번 문제는 우리 근대 이후의 국토관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 다 적혀 있네요. 그래서 지금 기억을 보시면 일제강점기 때 왜곡된 국토관, 그럼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를 묻고 있고요. 산업화 시대의 국토관은 국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정책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물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삶의 질 향상에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 혹은 관심이 증대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포인트를 둔다는 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찾을 겁니다. 자, 기억력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토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봤죠. 왜? 왜곡하면서 토끼 모양으로 혹은 뭐 쓸모없는 땅이라고 왜곡하여 부정적, 비관적, 소극적으로 봤습니다. 식민 지배를 어떻게 하려고?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고 정당화하고 우리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해서 대륙을 정벌하려고, 아시아 대륙을 정벌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맞네요. 디귿, 대표적인 예로 댐 건설과 간척 사업이었다. 앞에서 지금 국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댐 건설과 간척 사업 같은 환경 가능론적 입장의 사례로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 삶의 질을 따질 수 있을 정도가 된 그 배경은 뭐냐? 소득이 증가한 거죠. 이제는 질, 환경, 생태계를 중시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됐고요. 자, 미음을 잘 보세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선지인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착한 친구들은 여기다가 이거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애들, 역시 후손들. 여러분, 요거 함정이에요, 함정. 현재 세대도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단 생태적 지속성을 고려하면서, 즉 이 보기는요 아주 매력적인 보기인데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고려하는 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5번이.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애들이 막 치사하다고 막 달려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다 실력이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습 태도니까요.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쭉 읽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앞에서 선생님이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인간의 의식주와 사고와 행동이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죠? 환경이 인간을 결정한다. 환경 결정론이 기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자연을 어떻게든지 변형시킬 수 있다. 그러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럼으로써 그렇게 변형시켜 놓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는 게 바로 이 가능론적 입장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니은 같은 가능론적 입장을 가지고 이 환경을 대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구나. 자연을
소중하게 여겨야겠구나. 그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겠구나라는 인식이 바로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생태학적 관점의 포인트, 조화와 균형은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았으니까요. 심화 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지도를 많이 비교하기도 하고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대동여 지도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대동여 지도 독자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도의 특징을 잘 정리를 해놔야 이런 비교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요. 여러 번 했으니까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오른쪽은 천화도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되게 당황을 해요. 이거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고요. 그거 일치하는 항목이 그 보기가 맞는 보기니까 해볼게요. 세계를 구형으로 인식하였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천화도가요. 동그랗게 생겼다고 해서 구형으로 인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 여기까지가 조선 중기죠. 지구가 둥글다고 인식하는 것은요. 조선 후기 때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문물을 통해서 아, 지구가 둥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지도는 조선 전기예요. 이때도 땅은 네모나다고 여겼고요. 이때도 땅은 네모나다고 여겼습니다. 둘 다 천원 지방적인 사상이 드러나 있는 지도예요.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정리해드린다 했죠? 어떤 거 정리해드린다 했습니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천화도의 공통점, 지금 여기서 정리합니다. 둘 다 세계 지도다. 공통점. 둘 다 중화 사상이 나타난다. 글씨가. 둘 다 천원 지방적인 사상이, 동양적인 사상이 드러난다. 이거 세 개를 정리하면요. 완벽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지도가 네모나고 그 끝이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땅이 네모나다고 인식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져요. 동그라니까 이 땅을 둥글게 인식하고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하늘은 둥글어요. 근데 그 안에 대륙은요. 여러분 보세요. 네모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천원 지방적인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를 구형으로 인식하는 것은요. 조선 후기는 돼야 나타납니다. 특히 최한기라는 분의 지구 전후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1번 항목은요. 어떤 곳에서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X입니다. 자, 두 번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뭡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중국, 중화 사상이 둘 다 드러납니다. 자, 맞죠?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둘 다 풍수지리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천화도도요. 풍수지리 사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산해경이라는 책의 백성들에게 보급되면서 그 산해경에 나오는 상상 속의 인물들이 상상 속의 지명과 국가가 여기에 표현이 돼요. 그리고 뭐 불교의 영향도 받았고요. 유교의 영향도 받았고요. 원시 수목신앙의 영향도 받았지만 풍수지리 사상은 아닙니다. 자, 지도의 외곽에 상상의 세계를 표현했다. 이것은 혼일강리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천화도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맞는 보기는 꼴랑 몇 개? 네, 1점이네요. 자, 이러한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심화 문제로서 아주 좋은 문제였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일대를 나타낸 고지도의 지도표이다.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어떤 지도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대동여 지도의 제주도 부분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확대를 했고요. 오른쪽에는 대동여 지도에 쓰인 기호들을 모아놓은 지도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대동여 지도에 대한 특징은 너무나도 잘 정리를 했으니까요. 자, 기억 보기를 통해서 그냥 문제풀이 바로 하도록 할게요. 산의 높이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선생님 앞에서 대동여지도의 한계점 그렇게 그지 열심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산의 높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어느 정도의 규모만 알 수 있습니다. 애월에서 제주까지는 40리 이상이다. 이것은 무엇을 물어보는 걸까요? 몇 리마다 방점을 찍었다는 거? 그렇죠. 10리마다 방점을 찍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제주에서 애월까지 10리, 20리, 30리, 40리를 조금 넘죠. 40리 이상이다. 맞는 보기입니다. 대부분의 하천은 동서 방향으로 흐른다. 지금 제주도는요. 지금 한라산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하계망, 강줄기들이 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실 제주도는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는 지형을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기가 하산섬이죠. 뭐가 기반함이죠? 현무암이 기반함이에요. 현무암은요. 수직 전리가 잘 발생해요. 세로로 쪼개진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여기가 우리나라 최다우지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아래로 다 빠져서 지하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뽑아서 생수로 만든 유명한 상표 아시죠? 네, 그 제주도 물인데 자 아무튼 하천이 원래는 잘 발달하지 않는 평소에는 건천의 형태로 있다는 거 우리 나중에 지형할 때 배울 테니까 미리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남북 방향입니다. 해안의 적의 침입을 알리는 통신시설 여러분 혹시 그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저기 남산타워에서 혹시 봉수대 본 적 있나요? 봉수대가 아직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자세히 보시면 산에 촛불이 이렇게 서 있죠. 자, 이 봉자가 횃불이에요. 불. 숫자는 연기예요. 조선시대 때 불과 연기로 그 신호를 알린 통신시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봉수 혹은 역참도 일종의 통신시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통신시설을 알 수 있는 기호들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맞는 보기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함께 풀어보는 마지막 문제인데 가나는 조선시대 때 편찬된 지리지의 내용이다. 옳았네요. 선생님이 이 가와 나의 지리지 내용 비교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라? 서술 방식. 지겹죠? 자, 서술 방식 보니까 지금 항목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할게요. 백과사전식 서술. 나는요. 어떠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쫙 풀어서 설명식 서술을 하고 있고요. 인삼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주제별 서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하나 더 잡아가자면 이 이중환의 택리지가 훌륭한 게 뭐였습니까? 생태학적 관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인삼이 나는 곳이 모두 영서인데 그 산속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전, 불을 질러서 밭을 일구려고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불을 질렀나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삼의 산출이 적어졌어요. 홍수가 더 많이 난대요. 산사태가 일어난답니다. 퇴적물이 늘어나서 하천의 바닥이 높아져서 홍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연을 함부로 바꿨더니 결국 피해가 인간에게 돌아오는 생태학적 관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좋은 지문입니다. 자, 가는 실학사상의 바탕을 둔 인문지리서이다.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택리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틀린 보기죠. 과거지의 조건으로 지리생리, 인심, 산수를 제시한 것, 특히 생리 조건을 강조하면서 실학자의 면모를 보인 책은 납니다. 마찬가지로 나고요. 나는 특정한 주제를 설명식으로 기술하였다. 주제별로 서술하였다. 네, 이 보기가 맞는 보기입니다. 나는 통치 기초자료, 통치 기초자료를 얻어서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작성한 지리지는 바로 뭐다? 가와 같은 관찬 지리지입니다. 자, 마지막 가에 비해 나의 제작 시기가 빠르다. 가가 더 빠르죠. 조선 전기니까. 자, 선생님과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이 풀이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풀이를 들어야 효과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수강 후기를 통해서 올려주신다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또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잘 복습하시고 문제 풀이해 주시고 수강 후기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3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